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매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장은 사실 지나고 그 가격에 사서 후회를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네. 오늘 좀 살벌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쨌든 이렇게 불황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투자는 부동산 투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우리 박사님께서도 각 시기별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채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벌써 많이 벌었죠. 그 채권 투자가 좋은 이유 간단하게 우리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불황이 오면 금리는 인하하게 돼 있다. 불황이 올 때 각 금융기관 문제도 생기지만 아까 미국의 건설사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한국 건설사는 뭐 안 힘들겠어요. 네. 다 힘드니까 그 기업들 넘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4.5% 발행된 한국 정부 국채가 있다. 네. 10년짜리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발행되는 국채가 3.5에 이번에 찍었어요. 4.5가 이제 3.5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4.5% 이자를 주는 채권은 이제 9년 만기 4.5% 이자 채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인기 좋겠어요. 지금 새로 발행된 건 3.5%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격이 올라가겠고요. 만에 하나 부령님하고 이제 저희 이건 가설에 불과한데 내년 이맘때 발행되는 한국 정부 국채가 저는 한 2.5 보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 그러면 올해 지금 발행되고 지금 찍고 있는 3.58%짜리 10년 만기 국고채는 내년에 인기가 또 하늘을 찌르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 정부 정책 금리가 인하된다고 생각될 때는 채권이 최고고 채권 중에서도 아직 이자 받을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장기 채권이 네, 장기채가. 이게 최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채권들 중에 하나가 하일드 채권들. 하일드 예, 채권. 그러니까 네. 이제 고수익 채권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수익 채권을 투자할 방법이 사실 되게 어렵고 특히 증권사에서 파는 개별 채권, 소액 채권은 저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 동양증권 출신이거든요. 예,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동양증권 다녔어요. 지금 이제 유한타증권이죠. 그 동양증권 사태 나기 전부터 그 친구들 굉장히 저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양증권에서 기업보험 팔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업보험 팔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살아보려고 그 동양그룹이 그 힘든 불황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기관들한테 팔다 안 되니까 결국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들을 소매 고객들한테 팔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치 빠르고 정보력이 뛰어난 기관 투자자들이 안 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생각해보면. 예, 그러니 그런 채권들, 소액 채권들도 뭐 능력되는 분은 하시는 거고, 그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 시장이니까 저는 주식 투자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네. 그러니 이제 남아 있는 대안이 바로 산은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었어요. 이거는 좀 근데 만기가 짧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짭짤하겠죠. 금리가 네. 높으니까. 한전채, 그죠? 들어보셨죠? 한전채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국전력채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은행채들 중에서도 만기 짧은 은행채들, 1년짜리 은행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거의 손실 가능성 우리나라 은행 안 많을 텐데, 그리고 금리는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은행 예금보다 훨 나은 상품들이 채권 시장이 지금 열렸고요. 또 네. 미국 같은 경우도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쿠폰 금리가 한 6에서 7%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나라의 더블 B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현대차가 미국 가서 채권 찍으면 트리플 B나 더블 B 나올걸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테슬라나 포드도 싱글 B나 더블 B 줘요. 그만큼 신용등급 평가가 짜요. 그래서 거기 정크본드면 한국에서는 솔직히 현대차는 아니겠지만 현대차 바로 밑에 등급 더블 A 등급이라고 봐야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고 그 중에 망하더라도 연쇄도산 가능성은 없는 애들이니까 네네. 그런 채권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채권 투자가 좋은 시기다. 그리고 지금 뭐 박사님도 조금 수익 냈다, 많이 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네. 물을 잘 탔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흔히 말하는 흐름을 잘 타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어떤 시기 정도로 볼까요? 뭐 지금 당장 투자 안 해도 이제 대비하면 되잖아요.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로얄층, 로얄동도 저층이랑 가격이 같이 형성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아예 안 팔릴 때. 네, 그래서 뭐 그냥
팔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의 가격에 맞춰주는 시장이 네.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 사서 그렇게 한 2, 3년 두고 보면 손해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괜찮은 입지에 로얄층 로얄동이다. 뭐 앞에가 트여 있고 학교 앞이다. 그리고 주변에 위해 시설도 없다. 교통도 좋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집이 네. 저층 가격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매물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시장은 사실 지나고 그 가격에 사서 후회를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건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많이 보는데 네. 오늘 좀 살벌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이제 발표됐어요. 네, 부담지수. 예, 근데 그게 서울이 216이 나왔어요. 네. 역사적 평균이 130인데 네. 216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40% 버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 작년 9월. 작년 근데 9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월, 11월, 12월에 패닉이 왔으니까 네. 그 옛날 데이터죠. 네. 그리고 또 금리도 거기서 1% 빠졌으니까 네. 아마 지금 측정하면 200 밑에 있겠죠.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가격 기준에서 40% 버블이면 30% 정도 빠지면 이게 버블이 해소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를 때는 뭐 50%, 40%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빠지는 건 30, 40% 빠지면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났었던 가격 단지 기준으로 해서 한 30%, 25% 빠졌다면 이건 저는 사실은 이제 버블은 해소됐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깎는 건 자기 능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력이 있고 네. 중도금 더 많이 주겠다든가 네. 현금 일시불 사겠다 그러면 더 깎아주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 힘들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정도의 가격이 오면 서울 기준으로는 네. 그 정도가 버블이니까 네. 그 버블을 인수할 수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산하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작년보다 올해 벌써 금리가 1% 빠졌고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에 금리 1% 빠질 거라고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부담에 따라 지수가 팍팍 떨어지니까 네. 금리 1% 떨어지면 이게 대충 그 부담이 한 10%씩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러프합니다만 네. 대충 식을 보면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216이었지만 이미 금리 1% 빠졌으니까 저는 200 밑일 거라고 봤고 네. 여기에 또 1%가 내년에 제가 또 빠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 이미 180일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 쓴 가격 지수는 180대 후반 정도일 텐데 거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 30% 깎으면 떨어진 거라면 예, 이거는 대충 언제 가격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절대 가격은 2019년 가격일 거고 네. 상대 가격은 그때쯤 되면 2016년 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더 빠져서 2012년 가격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능력이더라고요. 네네네.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레벨 조정이 온 단지들은 한번 사볼 만한데 뭐 제가 봐도 정부 규제 완화하고 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네. 이제 금매는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금매 거래가 되면 여러분 실거래가는 더 빠집니다. 원래 후행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가격들이 나오는 대로 능력되는 분은 로얄층 로얄동 네. 그런 거를 고가격에 2019년 가격, 그러니까 절대 가격은 2019년 가격, 금리를 감안한 상대 가격은 2016년 가격 정도에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때 몰랐다가 나중에 투자가 좀 실력이 늘거나 조금 경험이 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R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로얄층 로얄동. 네, RR. 네, RR도 안 팔리는 그 시기가 나중에 보니까 가장 최저가였더라. 이거는 확실히 맞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못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2012, 13년이 그랬어요. 네. 바닥은 친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고요. 불을 네. 켰잖아요. 그게 네네. 한 2015년까지 기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 만나면 지치긴 하는데 지치는 장은 올 수 있다. 뭐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가 아닌 다음에는 회복 가능성도 있다. 뭐 또 1년 버티면 그게 더 싸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국민들의 소득은 연 한 3, 4%씩 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어떤 가치들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은 느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긴 안목에서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시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초반부에 언급했던 것처럼 박사님의 블로그를 제가 본 게 2008년인가 9년도였고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가 2010년, 11년 그때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과 크게 다른 게 아니시네요.